240페이지 보시면 이제 6 해가지고 점유 효력이 나오죠. 점유의 추정적 해가지고 점유의 태양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선의, 평온, 공연, 자주점임을 추정받고요. 주의하실 것은 선의의 점유자가 만약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데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제기 시에 선의에서 악의로 바뀐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점유의 계속은 추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서 배우는데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거든요. 그러면 취득시효하려면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매일매일 조선일보에 들고 뭐 직화 뭐 사진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시작한 때와 끝나는 때만 입증이 되면 중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시작할 때 갑이고 끝날 때 을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중간에 점의 승계가 있더라도 양 사이드만 입증하면 중간은 계속된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3번 권리의 적법 추정이 나오는데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요 권리는에서 이 권리에다가 똥골뱅이를 쳐가지고요. 밖으로 뽑아서 소유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이해가 편해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죠? 이런 의미죠.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다시 말하면 저는 안경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뭐임을 추정받는 거죠?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규정 200조는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의미죠. 제가 이 건물 8층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구도 야, 이 빌딩은 저 인간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추정받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소유자구나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받는 사람은 동산에 안 하고요. 부동산의 경우는 누가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대표 예제가 나오죠. 점유의 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X. 권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을 거고 이건 좀 이따가 볼 거예요. 2번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2번 물건의 점유자는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뭐는 추정되지 않죠? 무과실만은 추정되지 않죠. 4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을 추정한다. 이것도 어떻게요? 맞는 지문이고 5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뭐로 바뀝니까? 악의로 바뀌는데 언제부터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는 점은 맞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점유권에 관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 부분은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다른 부분과 결합돼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점유권에서 독자적으로 한 문제를 반드시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뭘 선택하게 되냐면 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선택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개념은 이거죠.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돌려주게 됐어요. 이랬을 때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점유자를 임차인, 회복자를 임대인, 점유자를 전세권자, 돌려받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대입하시면 큰일 난다. 왜 그러냐면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라고 하는 건 개별적인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요. 해당 부분에 규정이 따로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사람만을 의미하게 됨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만약에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뭔가 이유를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게 되는 사람은 여기서는 점유자로 포함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뭐라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가 문제가 돼요. 첫째,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떡할 건가? 두 번째,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으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세 번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고요. 첫 번째 용어 정리죠. 과실이 뭐냐?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게 되는 이득, 이걸 우리가 과실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말이 어렵죠.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불로소득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갖게 되는 모든 이득을 다 뭐라 그래요? 과실이라고 하고요. 월급은 과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급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뭐예요? 노력의 대가니까요. 요 불로소득 과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연 과실. 제가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가을 돼서 사과를 따게 됐어요. 제가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 제 집에 제가 개를 키우거든요. 개를 키우는데 제가 이제 그 개 두 마리, 그러니까 뭐죠? 암놈, 그죠? 여자 강아지를 수강생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는데요. 한 5년 전에 수강생이 교수님 강아지 한번 키워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왜 그랬더니 새끼를 낳대 그러죠. 그러죠 뭐 해가지고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암 강아지를 데려다가 집에다 갖다 놨는데 저희 집은 뭐 거의 낮에 식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밤늦게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얘가 한 일주일쯤 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강아지 괜히 받았다는 생각도 들고 막 고민하다가 짝이 있으면, 그러니까 한 마리가 더 있으면 괜찮겠지 해가지고 이제 애견센터 가가지고 같은 종자의 강아지를 제가 한 마리 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뭔 생각을 했는지 그냥 똑같이 암놈을 샀었어야 되는데 짝을 맞춰줘야 되는 생각에 제가 순놈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암놈하고 순놈 이제 둘을 키우는데 근데 근데 같이 있으니까 이제 잘 크더라고요. 잘 크고 지금 5년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마리를 낳냐면 23마리를 낳았어요. 23마리 그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순놈 이름이 뭐냐면 센입니다. 센. 왜 센이라고 졌냐면 처음에 이제 집에 왔을 때 그 애견센터는 뭐죠 새끼 때 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뭐죠 이렇게 뭐랄까 좀
튼튼하게 자라라 그런 의미에서 센 놈 해가지고 센이라고 줘줬는데 이제는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막 진짜 막 새끼를 막 계속해서 임신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23마리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법 교수님 있죠, 김동희 교수님. 그 교수님도 제가 한 마리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세법 교수님이 키우는 강아지가 저희 집 강아지 난 새끼인데 이런 것들은 뭐가 되죠? 과실이 되는 거죠, 그죠? 과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숨놈 재려다가 잘라버렸어요. 불임 시술을 했는데, 근데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죠? 그놈의 그 행복을 뺏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게 과실이고, 소를 키우면 우유를 짜죠. 이런 것들도 과실이 됩니다. 닭이 낳는 달걀도 과실이겠죠. 그 다음에 법정 과실이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불로소득이겠죠. 법정 과실. 법정 과실은 뭐가 있냐면 이자, 차임, 지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과실하면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차임과 지료를 떠오르셔야 돼요. 공부하다 보면 자꾸 뭐가 떠오르시냐면 사과나무에 사과만 떠오르는데 그건 뭐예요? 천연과실이고 우리는 어차피 농사 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모든 불로소득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과실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차임, 월세와 지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요,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을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과실로 그 과실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죠?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차임 지료가 과실이잖아요. 그죠? 이걸 대입하면 또 헷갈려 하시는데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차임이나 지료를 자기가 가지면 된다.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또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차임이나 지료를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노숙자인데 살 집이 없어가지고 헤매다가 미분양 아파트가 있길래 미친 척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안 잠겨 있어요.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2달 살다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악의 점유자고 뭐가 없는 거죠?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2달 동안에 무엇을 지급해야 돼요?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전에 보니까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 남자 일본입니다.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 남자가 살고 있는데 이상한 것 같아요. 혼자 사는데 출근했다가 나와 보면 이상하게 막 물건의 위치가 좀 바뀌어 있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좀 이상해가지고 CCTV를 설치했더니 이 사람이 출근하면 벽장 속에서 여자가 기어나와요. 여자가 기어나가지고 낮에는 지집인 것처럼 음식 다 해먹고 살다가 이 사람이 퇴근하게 되면 벽장 속에 들어가서 살고 요거를 몇 개월 동안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분은 뭐예요? 악의 점유자니까 걸렸다면 쫓겨날 뿐만 아니라 2달치 뭘 줘야 돼요? 월세, 차임을 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악의 점유자에게 뭐가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선이 이기만 하면 과실 수취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과실일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선이 이지만 과실이 있는 점유자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교재 박스에 나와 있는 판례인데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현재 갑이 그 사과나무를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나무는 갑의 소유가 아니라 을의 소유거든요. 근데 갑은 이 나무가 을의 나무인지 몰라요. 선이죠. 다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을의 나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면 요 갑에게 뭐를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가을이 돼가지고 사과를 땄는데 가을을 돼가지고 사과를 예를 들어서 2박스를 땄다. 그랬더니 을이 나타나서 내 나무에서 딴 사과니까 사과 내놔라 라고 하더라도 돌려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부당하게 들어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반환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갑이 을에게 사과를 안 돌려주게 되면 을에게 뭐가 생겨요? 손해가 생기죠. 왜 생긴 거예요? 갑의 과실로. 이렇게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뭐예요? 불법행위니까 을은 갑에게 무엇을 원인으로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사건이 해결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내용도 한번 좀 꼼꼼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측에 이제 2번 멸실훼손이죠. 앞으로 이제 멸실훼손에 대해서 물권법 끝날 때까지 나올 텐데 항상 멸실훼손이 나오면 주의할 것이 뭐냐면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와 점유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항상 나누세요. 항상. 만약에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전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숙자인 제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그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저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 그 건물 무너진 것에 대해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점유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책임은 어떻게 부담하느냐? 선의이고 and 자주점 and입니다. 선의이고 자주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라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는과 and 개념을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멸실훼손에 대해서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의이고 거기다가 무슨 점에 대해요? 자주 점유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죠. 비용은요 둘로 나뉩니다. 필요비와 유익비. 개념은 필요비라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비용, 보존비를 말하는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수리비. 고장난 것을 고치면 그 우리가 뭐죠? 수리비라고 하고요. 유익비는 이익이 있는 비용에서 쉬운 말로 하면 뭐죠? 계량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고장난 것을 고치는 건 뭐예요? 필요비고, 고장난 것을 고친 게 아니라 아예 새 거로 바꿨다면, 계량했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유익비가 되는 거죠. 일단 이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악의 점유자도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최근에 쟁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필요비의 경우에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필요비는 오히려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뭘 갖게 돼요? 과실을 수취하게 되죠. 근데 필요비는 선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일단 청구할 수는 있긴 하지만 선의의 점유자가 뭘 수취했어요?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업비는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필업비는 누가 청구하게 되는 거죠?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잘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익배, 계량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이익이나 또는 지출 비용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뭐가 보통 나오냐면 점유자가 선택한다 그럼 뭐가 돼요? X. 누가 선택하는 거죠? 회복자가 현존 이익을 선택할지 지출 비용을 선택할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노숙자인 제가 아파트에 살려고 보니까 아파트 보일러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고치려고 불러왔더니 보일러 업자가 이거 손도 못 대겠네. 고칠 게 아닙니다. 라고 해가지고 보일러를 최신식으로 바꿨다면 그것은 보일러를 개량한 것이니까 그건 뭐가 되죠? 유익비가 되고요. 물론 악의 점유자도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회복자 집주인이 그 보일러의 현재 가치를 판단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노숙자에 물어본 거죠. 얼마 들였어? 그랬더니 150만 원 들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회복자는 80만 원을 줄 것인지 아니면 150만 원을 줄 것인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243페이지 하단까지 뭐죠?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도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대표 예제 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한 의미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리한 의미에서 오늘 수업한 것의 핵심 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돼지 농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50마리 키운다. 을도 옆에서 인근에서 돼지 농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을 농장에서 키우던 암돼지 한 마리가 숫돼지가 아니라 뭐예요? 암돼지예요. 한 마리가 감 농장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기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의 돼지와 50마리 섞이니까 갑은 이 암돼지를 뭐 하게 돼요? 점유하게 되는 거죠. 물론 50마리 섞여 있으니까 자기 돼지인지 남의 돼지인지 모르겠죠. 뭐죠? 선이고. 또 갑은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뭐예요? 무과실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 암돼지를 사료를 먹여서 열심히 키웠더니 이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 돼지 예를 들어 한 타스 12마리를 낳았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을이 나타나가지고 이 암돼지가 자기 거라고 막 주장을 하네요. 이랬을 때 갑이 을에게 기어들어온 암돼지를 돌려줘야 됩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까? 암돼지는 동산이죠. 그죠? 만약에 갑이 선이 무과실한 이유로 암돼지를 선이 취득했다면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선이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선의 취득 안 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 한다. 기억나시죠? 암돼지가 지가 기어들어온 겁니다. 뭐가 없어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갑은 아무리 선이고 무과시더라도 이 암돼지를 뭐 하지 못해요? 선의 취득하지 못해요. 따라서 이 암돼지를 뭘 해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을이 요 새끼 돼지도 내놔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갑은 을에게 새끼 돼지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새끼 돼지.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새끼 돼지 대표적인 뭐예요? 과실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새끼 돼지 뭐죠? 갑이 갖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을이 요 암돼지를 끌고 가겠죠. 그죠? 끌고 갈 텐데 갑이 을에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그지 같은 인간아 그 돼지가 얼마나 많이 처먹은지 알아? 사료값 내놔라. 갑이 을에게 사료값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료값은 비용이죠.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죠. 왜요? 안 먹이면 뒤집으니까 그죠? 보존비잖아요.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한다고요? 청구하지 못한다. 갑은 뭘 갖게 됐어요? 새끼 돼지를 갖게 됐잖아요. 과실을 수취했잖아요. 따라서 사료값은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결론인 거죠. 다시 말하면 기어 들어온 돼지는 거래가 없어서 선의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끼 돼지는 뭐죠? 선의 점유자에서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가질 수가 있고요. 대신 과실 수취했으므로 사료값은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공평하잖아요, 솔직히. 만약 기어드는 게 숫돼지예요. 숫돼지는 새끼 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이라 하더라도 숫돼지를 뭘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고요. 다만 사료값은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민법 규정이 재밌는 거는 이 공부하다 보면은 뭐 그지같이 이런 걸 왜 배우나 이렇게 싶은데 이게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문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면서 맨날 옆집 사람하고 뭐가 있었겠어요? 분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뭐죠? 가장 공평하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뭐예요? 조문인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 키우는 닭이 맨날 아침에 우리 집 마당에 와서 달걀을 낳고 가요. 그 달걀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옆집의 닭이란 말 속에서 저는 뭐예요? 악의 점유자고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세워두고 있다가 한 달값 계란, 몽창값, 계란값 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닭이 마당에다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집 닭장에 들어가서 달걀을 낳고 가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달걀 먹어도 상관이 없다. 왜요? 선의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옆집 감나무가 가지가 우리 집 마당에 이렇게 넘어와 있어요. 나뭇가지가. 그럼 그 넘어온 나뭇가지 감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죠? 뭐 악이잖아요. 옆집의 감이라는 속에서. 오송과 하나님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감이 마당에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진 그 감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요? 옆집의 감이라는 걸 알잖아요. 악의 점유자니까 뭐가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떨어진 감도 법적으로 뭐 하면 안 돼요? 주워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꼭 먹고 싶다 그러면 좀 이따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는 가르쳐 드릴게요. 그죠? 아무튼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 대표해줍니다. 244페이지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증가액에 현존하더라도 그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X. 유익비에 대해서는 선의의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도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X.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3번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X. 현존이익 범위는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의이고 무슨 점이 돼요? 자주점이 돼. 타주면 전부점. 4번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 상한 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할 수 있다. X. 이거는 뭐 법적 지시가 없어서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회복자가 뭐 해달래요? 등기를 말소해 달래죠. 네 등기 말소해줘 그랬더니 이쪽에서 나 유치권이 있어 반환 못해 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뭐예요? 동문서답이죠.
그죠? 등기 좀 말소해 줄래 그랬더니 나는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반환 못 해줘라는 말은 완전히 뭐예요? 동문서답이고 사후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5번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의 점유자는 그러면 선이죠.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주죠. 선이고 자주면 뭐예요? 현존이익이니까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데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점유 보호 충고권이 나오는데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교재를 다 꼼꼼히 읽고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물권적 청구권하고 함께 좀 정리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물권적 청구권과 결합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적 청구권 해가지고 저번 주에 열심히 정리드렸던 것은 첫째,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상대방인데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필요 없고 과실도 필요 없고 점유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점유하고 있던 간접 점유하고 있던 묻지 않는다. 이 우리가 저번 주에 했고 사례 들면서 뭐까지 했죠? 연습까지 했죠. 여기다가 이제 3번 해가지고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셔야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법정을 읽어볼게요. 우측 상단이 204조입니다. 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침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침탈이 존재해야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자,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갑이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사기를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하게 됐냐면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누구 거가 돼요? 갑의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당연히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한 겁니다. 주의하실 것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침탈. 훔쳐갔든지 뺏어가야 돼. 사기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뭐하지 못해요? 반환 청구하지는 못해요. 여기서 조심할 일이 생기는데 어차피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것들은 대부분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푸실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게 되면 무조건 뭐 하게 되어 있는 문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침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주의할 점이죠. 그다음 2항입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두 번째죠.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침탈이 있더라도 누구에게는 행사하지 못해요? 선의 특별승계는 행사하지 못해요.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카메라를 을이 절취 훔쳐갔어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침탈이 있는 거죠. 침탈이 있는데 요 을이 훔쳐간 카메라를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임도를 해줬는데 병이 선이고 무과실이고 평온하고 무과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는 행사하지 못해요? 선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하지 못하니까요. 이 카메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도품이기 때문에 병이 아무리 선의 취득하더라도 2년 내에는 갑이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이 경우에도 어차피 뭐 할 수는 있어요?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어떻게 해요?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니까요. 그 다음 3항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해서 세 번째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몇 년 내에만요? 1년 내에만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짧죠? 그죠? 짧잖아요. 너무 짧지 않아요?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고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잖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해서 예를 들어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면 10년, 20년, 30년, 50년 지나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사할 수 있는데 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10년도 아닌 몇 년밖에 인정하네요? 1년밖에 인정을 안 하느냐? 인정할 수 없는 건데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으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그럼 누가 그 물건을 침탈하겠다면 사실상 지배를 상실했으니까 점유권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돼야죠. 점유권을 이유로 논리적으로 뭐 할 수 없어야 돼요? 반환 청구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훔쳐갔습니다. 사실상 지배를 상실했으니까 훔쳐가는 순간 저에게 뭐가 없어져요? 점유권이 없어지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존재할 수 없는 권리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니까 길게 인정하지 않고요. 몇 년 동안만요?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극히 짧게 인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 1년이라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으로 이해하고요. 우리 판례는 출소기간 해가지고 1년 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합니다. 이 출소기간이란 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점유권에만 그래요. 여기만 그래요. 따라서 모든 기간은 다 뭐가 아니에요? 출소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간은 출소기간이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교재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꼼꼼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큰 의미 없으니까 한번 소설책 보시면 돼요. 자, 247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대표 예제가 나오죠. 풀어볼게요.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에 점유한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불법으로 몰아냈다는 말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침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인 갑에게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임차인인 을에게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1번 을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맞고요.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소임을 반환충을 꾸놓는다. 맞고요.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점임을 반환충을 갖지 않는다. X죠. 왜요? 간접자도 점유자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충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병의 점유 침탈 후 1년이 경과하면 의른병에게 점유물 반환충구를 행사할 수 없다. 맞아요. 왜요? 점유권을 기한 반환충구는 몇 년 동안만요? 1년 동안만 할 수 있으니까요. 5번 을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은 이상 병에 대하여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맞아요. 왜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물권자 청구권은 누구에게만 인정되는 거예요? 물권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점유의 소와 뭐가 나오죠? 본권의 소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보자고요. 만약에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면 갑이 재판에서 지겠죠. 판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침탈이 없으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겠죠. 그죠? 이때 갑이 판사에게 어차피 저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참에 을이 갑에게 돌려주라고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해 달라고 반환해 주라고 판시해 줄 것을 갑이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점이에요.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남번을 보시면 진한 거 글씨 되어 있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명문으로 딱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도 만약 갑이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뭐만 가지고 판단해 줘야 돼요?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니까 어차피 갑의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점유권이 나오면 뭐만 가지고 문제 푸셔야 돼요? 점유권만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은 요 점유권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에서 뭐 하겠어요? 패소하겠죠. 그럼 다시 이 물건 돌려받으려면 소유권 이유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가예요. 왜 가? 양자의 소는 전혀 기초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두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따로 제기할 수도 있으며 한쪽에 패소하더라도 다른 쪽의 소를 어떻게 패소하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의 소송이 뭐죠? 전혀 별개의 소송이라는 거죠. 따라서 갑이 만약에 점유권을 이유로 패소하면 다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고 이 물건은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뭘 이렇게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하느냐. 그죠? 어차피 좀 의문이 생기긴 하지만 입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좀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점유자에 뭐가 나옵니까? 자력구제권이 나오고요. 우측에 내용이 나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되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자, 침해가 있습니다. 침해를 구제받는 방법은 국가를 통해서 구제받으면 국가구제라고 하고요. 스스로 힘으로 구제를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자력구제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볼 것이 국가구제가 원칙이겠어요? 자력구제가 원칙이겠어요? 자력구제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요? 스스로 힘으로 복수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다시 말하면 국가구제가 원칙인 거죠. 자력으로 구제하는 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오늘 제 뉴스 보면서 안타깝더라. 인터넷 보면서 영남제분인가 뭔가 그죠? 그 듣도 보도 못한 시덥지 않은 기업의 뭐죠? 회장님 사모님이 뭐죠? 살인 첨부해가지고 뭐죠? 딸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따님의 딸의 어머니가 이번에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뭐 하고 싶겠어요? 자력구제하고 싶겠죠.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다고 깜빵에 가 있는 것만으로는 분이 안 풀리죠. 진짜 이 부모님 입장에서도
살인 청부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뭐 하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죠? 저 같으면 진짜 살인 청부해서 죽여버릴 거예요, 진짜 저는 그렇게 뭐 안 할 거죠, 진짜로. 제가 깜빵 가는 한이 있더라도 왜 그런 진짜로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인간 깜빵 가가지고 저 호화 생활한다고 뉴스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애는 진짜로 뭐 아무리 지가 깜빵 가서 뭐 하더라도 양심이 가책도 안 느끼는 거고 그런 여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 그래요? 막장 드라마 때문에 그래. 자꾸 이 막장 드라마 때문에 이 그지 같은 막장 드라마 때문에 뭐 막장 드라마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돼 아무튼 그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 비행기하고 미국 비행기하고 공중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비행기끼리 충돌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군대를 미사일 부대 갔다 왔거든요. 날아가는 비대 미사일로 맞추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거. 거의 뭐 안 맞습니다, 솔직히. 안 맞아요. 근데도 날아가던 비행기가 서로 충돌한다는 일이 엄청난 일인데 이유가 뭐냐면 스위스 항공에서 충돌했는데 스위스 그 관제사가 이게 실수로 이 두 비행기를 똑같은 곳으로 가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너도 일로 가고 너도 일로 가 이렇게 지시를 하는 바람에 이 비행기가 공중에서 충돌을 했어요. 이 관제사가 실수로 똑같은 지역으로 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근데 미국 비행기는 DHL 화물기에서 많이 안 돌아가셨는데 러시아 비행기는 그 민항기여서 다 죽었습니다. 승무원이 300 몇 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엽기적인 것은 이 스위스 관제사를 스위스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무죄 판결. 무죄 판결 날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는 이 스위스 관제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유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인적 과실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더 엽기적인 것은 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직장에서는 잘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 계속해서 근무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측에 있는 유가족,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스위스에 와가지고 이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누구씨 있냐? 했더니 이제 애들이 놀고 있다가 아빠 불렀겠죠, 그죠? 부르니까 나오니까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해서 거기서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 가족들이 보는 마당에서 칼로 찔러 죽였고요. 이 아버지가 잡혔겠죠, 그죠? 잡혀가지고 자기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나는 처벌한 거다. 나는 처벌한 거기 때문에 니들이 나한테 이거를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해가지고 떳떳하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버지가 보통 범죄자는 반대법문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타임즈하고 인터뷰도 했어요. 표지 모델 해가지고 나는 그 인간을 처벌한 거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영이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떠들고 다녀서 이 아버지가 또 뭐냐면 무죄 판결 받았어요. 왜냐하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무죄 판결 받아가지고 러시아로 어떻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영남 제본 보니까 부모님들이 좀 뭔가 좀 있겠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국가한테 맡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솔직히 만약에 제 딸이 그런 일 당하면 저 진짜로 제가 직접 하든 녹화하고 있는데 청부라든 반드시 저는 뭐 할 거예요? 보복을 할 겁니다. 깜빵에다 두는 거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저 갑자기 제가 흥분했어. 아무튼 국가로부터 왜 그러냐면 국가로부터 구제되는 것이 기대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이때는 스스로 힘으로 자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재벌 사모님이라고 깜빵에 넣어가지고 호화생활 TV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준다면 지금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것이 뭐예요? 기대가 못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제 힘으로 해결할 겁니다. 그죠? 아무튼 자력구제는 뭐예요? 예외고 언제만 허용이 돼요?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것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만 허용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력으로 방해할 수 있다. 자력 방위권. 누가 제 가방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것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력 방위권이고요. 만약에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뺏겼다면 그때는 자력으로 탈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자력 탈환권은 법익의 침해가 크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이걸 기억해 두시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즉시만 가능합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뺐든지 아니면 추적 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늦게 강의 끝나고 집에 갔더니 이상한 놈이 저희 집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딱 봤더니 인상이 더러워요. 아, 자식 싸움 잘하겠네 해가지고 제 집인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퇴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아파트 1층에 나와가지고 담배 피면서 그때 아이씨 자식 왜 내 집인데 내가 죄송하지? 그때 부랴부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쳐들어가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부동산은 언제만 탈환할 수 있는 거예요? 즉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 번이라도 티격했다면 자력으로 뭐 하지 못해요? 탈환하지 못합니다. 못 주란 말이에요. 경찰서에 전화하라는 얘기죠. 그죠? 내려왔으면 야구 방망이 들고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이상한 놈이 저희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제해 주십시오.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구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2단 여차기하고 바로 뺏는 거 가능해요. 추적해서 쫓아가서 뺏는 것도 가능하지만 추적이 종료된 후에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국가구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력구제는 자력탈환권은 뭐죠? 허용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러한 자력방위권이나 자력탈환권이 이루어지게 되면 법익이 침해되게 돼요. 만약에 이러한 법익의 침해가 침해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법익의 침해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자력구제라고 하고요. 정당방위든 자력구제이든 형법적으로는 무죄고요.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아빠 집에 퇴근하고 봤더니 이상한 놈이 있길래 즉시 2단 엽책을 했더니 이빨이 나갔어요. 그러면 침해자의 법익이 뭐가 된 거예요? 침해된 거니까 저 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가 되는 거고요. 이상한 놈이 누워있길래 즉시 옆에 보이는 화분으로 머리를 때렸는데 머리가 깨진 게 아니라 화분이 깨졌는데 그 화분이 제 화분이 아니라 이웃집 화분이라면 누구의 법익이 침해가 된 거죠? 제3자의 법익이 침해된 거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게 잘못했죠. 자력구제를 또 써요. 이걸 우리가 긴급 피난이라고 하고요. 형사적으로는 뭐예요? 무죄고 민사적으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만 또 떠오르는 게 한 10년 된 것 같은데 10년 전에 여자분이 이렇게 퇴근길에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놈이 이제 그 여자분을 강간하려고 해요. 강간하려고 하면서 혓바닥을 입에다 디밀었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뭐죠? 깨물어서 혀가 잘렸는데 얼마가 잘렸냐면 혀의 3분의 2가 절단이 됐어요. 3분의 2가. 그러니까 3분의 2가 절단되면 말은 못하고요. 음식물 삼키기도 거의 불가능하다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검사가 정당방위이긴 한데 너무 지나치다 해서 과잉방위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검사가 뭐죠? 기소를 했어요. 검사 또래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무슨 얘기예요? 혀를 잘랐는데 3분의 2를 자른 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자분 입장에서 아저씨 좀 빼세요.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미친놈이 뭐죠 덮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깨물면 너무 심한데 아저씨 이거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검사의 생각이잖아요. 그 또라이 미친놈이죠 그거. 저는 그런 놈들 보면 왜 그런 놈들 어떻게 법을 배우고 지금 이제 변호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친놈이 그죠? 그런 놈을 짜 그거 사형시켜야 돼 그 검사.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뭐죠? 무죄 판결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정당방위 긴급피난 개념 기억해 두시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측 하단에 낸 판례 안 보셔도 돼요. 그다음 넘겨보니 뭐가 나오죠? 준점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념만. 자,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물건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점유라고 했죠. 그러면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걸 뭐라 하느냐? 이걸 우리가 뭐죠? 준점유라고 한다. 내용은 점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안 읽어봐도 돼요.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걸 뭐라 그러죠? 준점유라 한다. 끝입니다. 좀 쉬었다가요. 우측에 소유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